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의 저자 신상목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SM 신상목입니다. SM 신상목은 상목의 SM. 네,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 이제 네. 고정으로 나오는 겁니까? YG, JYP, SM. 네, 훌륭하십니다. 그 책도 많이 읽으시죠? 뭐 예,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읽으시는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분위기로 대답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모시려고 해도 이 기리야마 본진 네. 우동집 경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동집 문 닫고 책걸상 나와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러게요. 오늘도 사실 좀 모시기 죄송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기 저희가 그- 지금 책 홍보도 하고 우동집 홍보도 하고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아까 그냥 잠깐 지나가는 말로 나온 얘기지만은 책 1000권 파는 것보다 우동 200그릇 파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식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여서요. 예.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 책걸상도 책걸상을 할 게 아니라 무슨 밥상 이런 걸 해야 더 청취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맛집 소개 뭐 이런 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럼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쫓겨서 에도로 가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도시를 건설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시기라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이제 조선을 밟고 대륙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전쟁을 일으켰을 텐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도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라 혹은 물자를 대라 혹은 군사를 대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텐데 그 시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시기에 지금의 이제 도교의 토대를 닦았단 말이죠. 에도의 토대를 닦은 건데 그것도 또 역사의 우연적인 요소가 네,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뭐 소집령이 떨어졌고요. 네, 당연히 도쿠가와 쪽에서도 이제 나고야 성에 가서 이제 출진을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뭐 사실은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약을 하는데 워낙 에도에 쫓겨간 지 얼마 되지 않고 뭐 먹고 살기도 근근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출진을 위한 그러한 이제 동원령에서 면제가 되죠. 아, 그게 일단 일종의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도저히 쟤네들한테 뭘 빼오는 건 너무 무리다라는 아니, 뭐 생각을 한 전쟁을 거군요. 하려면은 뭐 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살기 어려운 약간 그런 미안했던 거지. 상황이어서. 네. 황무지로 쫓아버린 지 2년 됐는데 네, 그렇죠. 야, 네. 전쟁해야 되니까 네, 군사를 네, 네. 보내라,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제 뭐 kyushu라든지 그런 쪽 한반도에 가까운 쪽에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명문 다이묘들이 그 자기들은 뭐 막대한 그런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고 근데 병력을 사실은 보내는데 규슈가 원래부터 이제 거기 물산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륙으로부터 문물 네, 같은 네. 것도 바로바로 전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좀 힘이 세고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예, 곳들은 다 전쟁에 동원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음. 그 이제 에도 이제 관동이죠. 관동 지역 이제 한 구탱이에 이제 찌그러져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다른 이제 명문 다이묘들이 조선에 나가 있는 동안 이제 가신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한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도시 기반을 닦는 그러한 작업에 이제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하느라고 힘 빼고 결국 좀 이따 이제 죽고 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7년 후에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혼란이 잠깐 있다가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네. 통일을 사실은 하면서 그것도 절묘했군요. 그러니까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쪽은 사실 임진왜란에도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던 것도 한 이유일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네. 동군과 서군이 히데요시 반대파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히데요시 지지파 반대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네. 투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는 이제 조선에 갔던 그러한 다이묘도 있고 그렇지 아. 않은 다이묘도 있고 또 뭐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던 그러한
그 일본이 이제 권력 공백 상태가 되면서 누가 이제 천하를 탈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투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 상태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네. 동군과 서군 간의 그러한 그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함으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저 무슨 일본 프로야구나 뭐 어디 가면은 올스타전 같은 거 할 때 동군 서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는 거는 그때 전쟁 때부터 비롯된 건가요? 동군 서군은 아마 죄송합니다. 네. 네, 한국 아닌가요? 일본은 뭐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1600년에 어쨌든 간에 천하를 다시 재통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에도 시대가 이제 막 열렸는데 그런데 그 에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도 시대가 부흥하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책에서는 이제 딱 적시를 하셨어요. 뭐 약간 좀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천하보청 전 참근교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천하보청이랑 참근교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들으면은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천하 보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쇼군이 그 자기에게 복속해 있는 다이묘들에게 그러니까 쇼군이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고 그렇습니다. 다이묘들은 이제 지방의 번들을 경영하는 뭐 유럽의 봉건 시대로 따지면 지방 영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 시대에도 이를테면 뭐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도 쇼군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직위는 있었는데 그 천하보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역이라고 하면은 그 쇼군이 다이묘들에게 내가 이러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너는 병력을 지원을 해라고 하는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 지배 또는 복속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데 그 전쟁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다이묘들은 계속 이 군역을 위해서 자기의 고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화 시기에는 이 다이묘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오히려 쇼군에게 위협이 될 수 위협이 있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 군역을 상시적으로 발동을 하고 다이묘의 힘을 빼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때 활용된 것이 이 천하보청입니다. 천하보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기관 시설, 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물길을 뚫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토목공사에 다이묘들이 직접 그 인력을 끌고 와서 그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자마자 바로 이 천하보청을 발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도에는 대토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물을 메워서 매립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공간도 마련하고 각종 물길을 뚫고 또 도로를 뚫고 하는 이러한 대토목공사에 자기한테 충성을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천하보청을 뭐 대대적으로 발령을 하는데 다이묘들은 워낙 그 이제 막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이 강성하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한 70년 동안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묘들이 도쿠가와 막부한테 철저하게 착취를 당합니다. 자기 영지에서 세금을 걷고 하는 그런 모든 게 그냥 에도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하보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각 번에 있는 군인들이 에도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겁니까? 그렇죠. 그 아주 간단하게 동원된 말하면 인력들이 사실은 다 전시에는 병력으로 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근데 이제 있었죠. 그 노동력 안에는 단순하게 노역뿐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포함돼 있을 그렇죠. 있었을 왜냐면 테고 뭐 성을 쌓고 예, 그리고 또 그 노동자들이나 기술자들을 먹고 뭐 이렇게 부양을 하는 그런 자원들까지도 같이 다 그 번에서 돼야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물로 세금을 걷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너 여기 도로를 닦아 여기에 이 축대를 쌓라고 하는 결과물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절묘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지만은
이게 만약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뭔가 중앙에서 다시 기술자들이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면은 중간에 당연히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딱 장소를 지정해주고 여기 매워. 그렇습니다. 그게 너의 임무야. 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중간에서 착복당하는 비효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과물은 확실하게 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투입된 자원이 결과물로 그대로 남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나라 사례에선 잘 볼 수 없는 네. 그런 뭐 특이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 천하보청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각 번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름대로는 행정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산업을 부흥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압박 속에서 번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자본이 돌고 또 그 노임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걷어진 세금이나 그러한 재원들이 다시 이제 기층 민중에게 재분배가 되고 하는 그러한 선순환의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중반은 일본 전역이 다 공사판이었군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막부가 개창을 하고 에도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국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 그 창현되는 공사라는 게 물길을 다듬고 거죠. 에도성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에도성은 당시에 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규모로 에도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 그 에도성 주위에 물길을 파서 이거는 안보용이기도 하고 해자를 파는 거니까요. 안보용이기도 하고 또 그 물길과 연결을 해서 이제 운송로로서의 운하도 파고 또 매립을 해서 사람 살 곳을 마련하기도 하고 도로를 뚫고 하는 대역사가 상하수도 뭐 이런 것도 상하수도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고요.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꼽으신 게 참근 교대. 참근 교대라는 네, 건데. 참근 교대. 사실 근데 이게 개념을 들으면은 새롭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고려 시대인가요? 기인제도? 네, 기인제도 네, 있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국사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뭔지 바로 또 감이 오실 것 같은데 JYP는 모르죠. 그 정도는 알죠. 참근 교대제는 어떤 겁니까? 참근 교제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질제도이고요. 그렇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개창을 했을 때 다이묘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요 다이묘들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 인질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에도의 각 다이묘의 이제 정실 본부인과 적자 장자들 즉 상속권 후계 승계권이 있는 장자들을 거주하게 하는 그러한 인질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참근 교대제입니다. 그 본부인과 장자는 에도에 와서 에도에 무조건 살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작 거기서 다이묘는 자기 집에 살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교대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참근이 상경하는 것, 에도로 올라오는 것이고 교대가 이제 자기의 영지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귀향을 하는 것인데 지방 영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자식만 가는 거예요? 처자식을 보내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영주는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살다가 다시 갔다가 네. 같이 살다가 다시 갔다가 이 참근교대제가 다른 인질제도에 비해서 좀 특별했던 거는 인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질이 계속 도성에 있어야지 이게 인질제도가 그렇죠. 되는 네. 거니까 인질의 개념이 되는 것은 이제 정실과 적자인 것이고 그럼 이제 영주는 어떻게 하느냐 1년 단위로 에도에서 1년 살고 다시 내려가서 영지에서 1년 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씩? 네네. 이게 정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근데 거죠.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 영주들은. 네, 짜증 나죠. 네네. 힘들죠. 1년에 네네.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사도 골치 아프지만 1년 동안은 그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아마 영지에 가면 또 가족이 또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것만 예. 별로 뭐 중요하진 않았을 테고요. 예, 다 뭐, 그렇군요. 지낼 수 있도록은 한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굳이 정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측식이 있던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참근 교대제가
그냥 약간 특이한 인질 제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에도 시대 발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 가장 추가로 큰 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지와 에도를 번갈아 가면서 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적 이동, 인적 이동의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여행 경비가 지출이 될 거고요. 또 한 번에 몇 명이나 이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건 번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좀 큰 번 같은 경우에는 뭐 5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이제 수행원단, 이제 참근단이 구성이 되기도 하고 좀 규모가 작은 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내외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걸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도보로 이동하는 수밖에 그 없죠. 큐슈에서 가령 뭐 홋카이도에서 당시 홋카이도는 일단 거기는 일본의 사람이- 영토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먼 곳이 사츠마번이라고 하는 지금 큐슈, 예. 가고시마 네. 쪽인데요. 네. 거기서 그 1년에 대략 한번 이동 거리가 한 1,500km가 나옵니다. 1,500km를 500명이 40일 동안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늦으면은 뭐 굉장히 심한 질책이나 비판을 받기 때문에 미리 뭐 무슨 뭐라 그러나요? 미리 길도 닦고 네, 그다음에 네. 뭔가 장애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 각 번의 외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미리 그런- 가서 미리 이렇게 가서 막 우리 네. 아니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번 주들이 다이묘들이 묵어야 될 곳들도 다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 그렇죠. 정비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럴 것 네, 아닙니까? 그 이동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하고요. 안전 문제도 있을 그 테고 기반 길도 시설에 닦아야겠군요.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역시 길이고 거기에는 물길, 땅길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길이 애도로 통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천하보청은 가령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니까 뭐가 됐든 남잖아요. 근데 참근교대는 언뜻 생각하면 다 길거리에 버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저는 천하보청은 이번에 처음 이 책을 보면서 봤는데 창군교대는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창군교대 다른 책에서 창군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대목은 뭐냐면 애도로 다 와서 섞이는 것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섞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각 그 번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각 영주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부 전국에. 길거리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화폐가 누군가에게 흡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출이 정부의 이를테면 공공 지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야 거죠. 일종의 케인스식의 유효 수요를 끊임없이 맞습니다. 창출을 네. 한 거군요. 우와. 여기서 갑자기 케이스가 굉장히 나와요. 승수 효과가, 승수 효과가 높은. 재정 지출이 발생한 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에도에 전국에 당시 한 270번 정도가 있었는데 270개. 네. 근데 뭐 전부 다 온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친하거나 직계 같은 경우에는 창건교대를 면제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부 다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이제 다이묘들 영주들이 그 막대한 수행원을 이끌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최종 종착지는 에도입니다. 그럼 에도에 수만 명의 영주를 비롯한 핵심 지방 엘리트가 모이게 됩니다. 그 에도에 몰리게 된 이 수만 명의 지방 엘리트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기반 시설과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와중에서 어떤 정신적인 교류라든지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에도가 굉장히 막대한 소비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소비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그렇죠. 뭐 배울 그렇죠. 것도 배울 있고, 것도 네. 있고 어쩌고 그렇겠죠. 번에서는 야 이런 거를 했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좋은데 아니 이러고 그리고 가서 유행 하고. 같은 거 아니 뭐 저기 갔더니 뭐 아 저기 뭐 어느 번에서 온 무슨 부인은 보니까는 뭐 듣도 예쁜 보도 옷을 못한 입고 있어. 예쁜 옷을 입고 있고 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도자기를 쓰고 있는데 저거 나도 갖고 싶어 뭐 네. 이러면은 그 에도 굉장히 시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당시 본부인들의 어떤 집에서 어떤 이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바가지가 정말 심해서 그 바가지에 대한 막 고충을 적어놓은 그러한 영주 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각 다이묘들의 그 정실 그분들이 이제 페피군요. 패션 피플. 왜 페피라고 합니까? 예, 예. 패션 패셔니스타입니다. 피플. 네네네. 예. 그 에도 시대 초반에 에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 인구가 대략. 초반에요. 네. 지금 그 참근 교대제 한창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도 자체에는 거의 거주민들이 없었고 네. 아주 작은 시골에 아니, 한적한 그러니까 뭐 어촌이었고 예를 들어서 한 17세기 중반 정도 돼서 좀 발전했을 때 17세기 처음에 한 6만 명 정도의 가솔들이 가서 시작을 했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1730년에 네.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한 130년 130년 후에 130년 네네.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셈이죠. 에도 한 중반 예. 정도. 그때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구가 대략 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50만 50만 명. 명. 그런데 이 50만 명은 그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카테고리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하게 된 거고 일반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는 그 외 주변 인력이 한 50만 명 정도 돼서 100만 명 정도가 1730년 그때 정도에 이미 100만 네. 명이 사는 도시였다고요. 예. 왜 여쭤봤냐면 가령 이제 270개 번 중에서 뭐 일부 한 200개에서 평균 500명씩만 온다고 해도 네. 1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 반은 이제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5만 명인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좀 돈도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그렇죠. 네. 일본 내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위쪽에서 좀 돈을 써줘야지 밑으로 내려간다. 이 낙수 효과가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동할 때 돈을 써야 되고 또 에도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소비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급 교양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한 상위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을 위해서 그 소비를 위해서 이제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자들 사이에 돈이 도니까 어떠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 도시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른 나라에는 이런 식의 인질 제도 같은 거는 선례가 없나요? 천하보청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뭐 인질 제도로 성립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천하보청과 참건교대는 일본만의. 일본만의 어떤 특이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일본의 봉건 제도하고 유럽의 봉건 제도는 조금 그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과 가신 사이에 주종 관계에 의한 그러한 충성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황은 있고 쇼군은 가장 강력한 무가거든요. 그 이 무가의 어떻게 사실은 보면은 천황 밑에서는 다 동등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단지 지금 힘이 셀 뿐이지. 천황으로부터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아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실력자가 되었지만 그 권위는 천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고 이 위임의 근거는 사실은 실력, 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다이묘의 힘을 빼기 위한 또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단을 계속 강구를 하는데 그게 천하보청과 참건교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건데 그게 정치적 견제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돈이 돌고 하는 일본 경제의 어떤 씨앗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기도 하고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딱 이 책이 한 5분의 1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천하보청과 참근교대 제도로 에도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문명을 꽃피우게 됐는데 그 문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이 책에 이제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JYP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뭐니 해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관광 여행 문화가 발달했는가. 그 평소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일본에 뭐 동경도 가보고 다른 시골도 여기저기 가보면서 야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길도 잘 닦여 있고 뭐 숙박업소라든지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되게 스토리도 되게 많고 뭐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만한 게 그 끝도 없이 막 있는 거죠 곳곳에.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 또 풀렸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러저러하게 그 일본을 한 4번 정도 갔는데 JYP가 아까 저한테 쉬는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YG 너는 일본을 잘 안 가봐서 모를 텐데 그 JYP는 한 30번 정도 갔죠?
얼추 출장간까지 하면은 아마 예, 그 정도. 또 원래 또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군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저자가 설명하시겠죠. 뭐. 네네. 네. 일단 그 아까 참근 교대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 동경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서 기본적으로 창근 교대제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라는 게 일단은 그렇죠. 딱 만들어져 관광 있겠군요. 인프라기보단 이동의 인프라가 이동의 인프라. 마련된 거죠. 그럼 이제 이동의 인프라. 네네. 네. 그 이동의 인프라와 함께 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기층 민중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 또는 생활적 조건이 과연 있었느냐 네.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근데 저는 진짜 일본은 거기가 그게, 갸우뚱했는데 있었다는 전근대 거니까. 사회로는 네. 아주 특이하게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도 나오던데 그 시기에 뭐 가령 17세기나 뭐 18세기 무렵에 전 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나라가 거의 일본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음. 뭐 심지어는 18세기 초반조차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여행한 사람은 고작 20명뿐이다. 뭐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 빼고 네. 또 평민 계급에서 뭐 그러한 기록이 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전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곳 백리 밖을 못 벗어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그러니까 사실 뭐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뭐 얼마나 우리나라도 달랐겠어요. 그랬죠. 우리나라도 네. 그랬겠죠. 과거보로 그렇죠. 한양 갈 과거보로 때 예, 빼면. 한양 네. 가다가 산적한테 뜯기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그 그러다가 일반 예. 서민들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를 이동하려면 네. 일단 뭐 이동의 그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여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 일단 동기가 있어야죠. 맨 처음에는 동기.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 문명의 어떤 극치라고 할까요? 지금 현대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의 하나의 표상이 아닙니까? 네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 생활적 조건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동기가 일단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네. 했고요. 그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시조신을 모시는 그러한 종교 시설이 있는데, 그 일본의 그 귀족들은 당연히 뭐 황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거기에 참배를 갔지만 그 참배 문화가 기층민에게까지 쭉 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 참배하듯이 네네. 음. 심지어는 유럽에도 무슨 뭐 필그리미지 같이 그런 네네. 순례 여행 같은 게 있었고, 또 뭐 그 그랜드 투어라 그래서 그 이탈리아나 그런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유럽에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에 있는 그런 좀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은 이탈리아나 그리스까지 쭉 이렇게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그랜드 투어가 있었는데, 마치 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 일반 기층민, 뭐 농민이나 아니면 상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세 신궁 참배를 위해서 통행증을 발급을 받아서 뭐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막 6개월 정도에 걸친 그러한 긴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통행증도 뭐 이렇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하니까 통행증도 발부가 됐다까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1년에 뭐 2주 휴가를 얻기가 어려워서 맨날 허덕이며 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몇 주씩 몇 달씩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뭐 아마 현대인들처럼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뭐 그러한 직업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농촌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현대적인 감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동력이 한 명이 빠져야 되고 또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 뭐 사실은 뭐 무전 여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 교통비 때문에 빼고는 돈은 지금하고 똑같이 들 거 아닙니까? 네네.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교통비 안 들어도. 일본의 그 향촌 사회에 유행한 게 개입니다. 개. 예, 고. 그 한자에 강자를 쓰는 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 뭐 일종의 적금을 붓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직장인들 사이에 어디 이렇게 친구들끼리 좀 먼데 비싼데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여행 적금. 통장 여행 적금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 하나가 있으면은 고를 만들어서 올해에는 요 5명 뭐 무슨 가네다 시내 일행이 갔다 와. 뭐 다음번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산지로 니네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를 구성을 해서 이제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 여행단을 꾸려서 갔다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경우인데요. 일종의 어떤 공동체의 기억을 만들고 공동체의 스토리를 뭐 만드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일본의 그 고급 고급 저기 숙박 시설은 료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데서 유래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기반 시설, 여행을 위한 이동을 위한 기반 시설이니까요. 초기에는 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그냥 땔감 정도나 있으면 자기들이 쌀 갖고 다니다가 밥 지어 먹고 잠깐 눈 좀 붙이고 하는 뭐 그러한 형태였다가 점점 숙박과 함께 음식도 제공을 하고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조금 더 고급화되고 아니면 특별한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자랑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고급 숙박 형태가 숙박 시설이 이제 료칸, 여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발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분들이 또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정치를 느끼는 즐기는 그 여관이라고 하는 료칸이라고 하는 문화는 사실은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이세 신궁 여기를 해마다 방문한 사람의 숫자가 300년 전에 이미 50만 명이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채로웠는데 그렇게 이제 뭐 개 같은 형태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이제 어쨌든 고정된 루트들을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왕 갈 바에는 좀 더 재미난 다른 곳들도 좀 들러서 가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유치하는 여행사 같은 개념도 그때 그렇습니다. 생겼다면서요. 네네. 야, 저는 무슨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듣는 주요 것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신사라든지 아니면 사찰 네. 뭐 이런 종교 시설이니까 그 종교 시설 위주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를테면 투어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제 기획자들이 막 지방을 방문을 해서 네. 안내문도 나눠주고 또 이러한 미리 예약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람이 역시 뭐 여행 가면 막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한 주요 사찰이나 신사 주위에 어떤 활락 유흥을 위한 그런 마을도 형성이 되고 당연히 그리고 그 활락 유흥가를 관리하기 위한 왈패들이 있을 테고 그 왈패들이 이제 지금 일본의 그런 그렇죠. 예, 연원 깊은 조직 폭력배 야쿠자의 이제 기원이 되고 네, 거기에 뭐 이를테면 뭐 포장마차 같은 포장마차촌 이제 뭐 삥 뜯으러 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었던 챕터가 이 출판 문화와 관련되는 또 책걸상이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출판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목판이었던 거죠. 목판 인쇄가 주종이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에도 시대에 출판 문화가 특별히 발달하게 된 뭐 계기랄까요?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일본이 출판 문화가 조선에 비해서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 17세기 후반 18세기가 되면서 뭐 조선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출판 이제 문화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우연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다만 포르노그래피가 네. 그 어떤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름도 고풍스러워요. 호색 일대남. 네, 호색 일대남이라고 하는 네. 네. 그 이하라 사이카쿠라고 하는 그 저자가 그 18세기 17세기 말에 예. 저술한 그 하여튼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노스케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7세부터 60세 이르는 54년간의 파란만장한 섹스 라이프를 다룬 소설. 네네 거의 뭐 하여튼 요즘에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그림도 사파도 집어넣고 네.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뭐 질펀한 그러한 로만스 얘기가 들어있고요. 이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 관계를 맺은 상대가 여성 3,742명과 남성 725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도 중기까지는 남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포르노 소설 하나 때문에 출판 문화가 융성했다.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또 웃기지 않죠.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급에 그 가장 크게 공헌한 것 중에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비디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신기술이 확산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이제 그런 범죄랑 그리고 이제 그런 포르노 장르라는 건 그 기술 사가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절묘하게 일본이 딱 또 그 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이제 빅히트작이 나왔으니까 유사한 다른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중요한 거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출판은 전적으로 관에서 통제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엄격하고 무겁고 그러한 내용 주제로 된 그러한 출판물만 나왔고 이게 일반인에게 보통 이제 기층 민중에게까지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콘텐츠가 아니니까 보급 확산에 아무래도 그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 출판물, 대중 서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호색 일대남을 계기로 해서 일본인들 마음 머릿속에 아 읽을 거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심게 된 겁니다. 그 18세기에 한국에서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컨텐츠는 양반 계급 말고는 읽기가 어렵고 한글로 된 컨텐츠는 굉장히 빈약하고 그래서 사실 읽을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시장 자체가 없었다고 예.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 읽을 수 하여튼 그런데 일본은 그때 사람들이 다 이 문해율은 되게 높았나 봐요. 글은 다 읽을 수 있었나 봐요. 그 하여튼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뭐 한국의 서당에 해당하는 그런 테라코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최소한 읽고 이해하는 그러한 문해율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책에 됩니다. 보니까 책에 이런 보면은 표현이 있어요. 70, 80% 그건 이제 정도였다라고. 19세기 초반, 네. 네, 19세기 중반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한 통계가 나온 아니 거고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아지자 사회 전반에 글을 배우려는 의욕이 높아진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서로 아니, 상승작용이 있는 호색 거죠. 일대남이 그렇게 재밌대는데 내가 글을 몰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배우고 싶겠어. 아까 아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예.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사이트 재밌다 그러면 그거 위해서 인터넷 가입하고 네. 그래서 초반에 뭐 하여튼 옛날 얘기입니다만 가입률이 늘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떤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상품이 계속 출하가 되고 그것이 또 시장을 만들고 형성하고 확대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커니즘 같습니다. 출판 얘기하면서 또 놀랐던 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미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판권. 거. 네, 판권 이런 네. 게 있었다는 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일단은 일단 목판에다가 저자가 글을 쓰면은 그 저자를 이제 기술자들이 목판에 새길 텐데 그 목판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이제 목판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목판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목판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인 그러한 그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러한 출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 개념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듭니다. 그 출판업자들 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어떠한 출판을 하겠습니다라고 목판을 신청을 하면은 그 목판에 관한 기록을 정리를 해서 그 목판에 대한 게 꼭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도 가능하고 일종의 지분 형식으로 해서 이제 등기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 등기가 되면은 나중에 그 소유권이 승계가 되기도 하고 매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조합에 가면 원부가 있어서 다 거기에 등록이 돼서 목판에 대한 그 재산권으로서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책이라고 하는 거는 목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다른 책의 어떤 비슷한 카피본이거나 그러면은 중간에서 조합에서 이것을 커트하기도 하고 등록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어떤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원시적인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도 시대 그 출판 문화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에피소드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 책걸상에서 얼마 전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기사단장 이야기 소개했잖아요. 그 소개하면서 제가 그 하루키 스스로 그 소설 속에서 이제 표현한 우에다 아키나리라고 하는 저자가 쓴 하루삼의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책의 한 에피소드를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 이제 모티프로 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소설 안에도 등장하는데 그 우에다 아키나리의 하루삼의 모노가타리가 일본 전역에 있는 기담이나 설화 같은 걸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읽힌 게 지금 방금 말한 그 에도 시대라는 거죠. 그 책 뒤에 보면은 그 판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판이고 그다음에 누가 인쇄를 했고 저작권은 권리는 누구에게 있고
그것이 어떤 조선 서적과 일본 서적을 볼 때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참 저희가 이제 1시간을 넘게 떠들었는데 책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부분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아주 짧게라도 좀 살펴보죠. 그 저는 또 기자니까 뉴스, 신문, 요미우리 신문, 예, 요미우리, 발전사, 예.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인데 그 요미우리 신문의 유래가 요미우리라고 하는 지금 신문의 원초적인 형태 에도 시대 유통이 되었던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너무나 흥미로웠고요. 네. 광고 광고. 그리고 신문에 끼어진 그 찌라시 전단지의 초기적인 형태가 에도 시대에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해부학 그리고 사전. 해부학 이야기도 뭐 해부학 그리고 현대의학을 받아들인 네. 이야기도 특히 또 저는 더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왜 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일본은 그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의복 문화가 되었는지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예,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우리 그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모카시 가져와 가지고 고려 말부터 이렇게 우리 시작하고 그러고도 100년 후에서나 전해진 거잖아요. 일본에는. 일본은 제일 도입이 늦었죠. 예,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보다 100년 늦게 그 면직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된 의복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도자기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어떻게 또 세계 최고의 도자기 산업을 가진 곳으로 발달되었는지 그러게요. 네. 이런 게 다 에도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사전 얘기도 잠깐 했지만 뭐 사전 만드는 얘기도 참 흥미진진했고요. 그 지도 관련 이야기도 네. 참 재밌었고 화폐 이야기도 뭐 재밌었고 학교 네, 학교들 그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들도 재밌었고 또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찾은 에도 시대 융성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업, 뭔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 어떤 안정화된 시스템 이런 거가 일찍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실은 상업은 곧 시장이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래인데요. 요 교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이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동을 하고 물건이 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서 어떠한 사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해, 그다음에 적응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체계가 어떤 조선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달했다. 그런 것이 이제 에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은 아마 여기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이제 호기심이 들어서 이 책을 손에 들면은 아까 지난 시간 처음에 이제 던진 질문이 이 책에 이제 머리에 나온 질문이 왜 서세 동점 시기에 일본은 최우등생이 되었지만 한국은 낙제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에도 시대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에도 시대를 일본이 어떻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축적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에필로그에도 이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억울하다의 용어가 똑같은 용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참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억울하다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으로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나쁜 처지에 빠져 화가 나거나 상심하는 것. 그러니까 억울하다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의 억울하다는 한자로는 똑같고 구야시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피하거나 남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분하거나 유감의 심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졌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저자가 좀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과 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그러한 자기가 안 좋은 처지에 빠진 것을 도전으로 인식을 하고 그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 사회의 발전의 역량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연장선상에서 약간 이런 노파심도 드는데 그 책을 펴내실 때도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좀 전반적인 약간 일본에 대한 무시 혹은 일본에 대한 약간의 그런 적대감 이런 감정들이 이제 어쨌든 대중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쭉 쓰시면서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의식이 되시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일본이 왜 이렇게 잘나게 되었는지를 어쨌든 설명하는 책이니까. 네네. 뭐 어떤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퍼져 있어서 어떤 일본에 대한 얘기를 특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거북하고 어떤 친일파라는 뭐 그런 뭐 욕을 먹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지 감정 이전에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러한 어떤 마음의 태세를 가질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그러한 그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책을 더 소개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되었죠. 네, 많이 지났죠. 네네. 어쨌든 지금 우동집도 경영하셔야 되고 네, 얼른 가서 설거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쁘신 분은 저희가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지금 이제 이 책 외에도 지금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책이 있습니까? 일본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지금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를 어떤 독자들이 만났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자로서 가지고 계십니까? 좀 이런 분들이 좀 이 책을 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가장 읽어주셨으면 하는 독자는 역시 좀 일본에 관심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어떠한 그 기존에 있던 그러한 상식과는 좀 많이 배치되는 네. 몰랐던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에도 시대를 보면은 한국의 현대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민간 주도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확대라든지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꽃을 피워서 에도 문화가 성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재의 한국 시대를 보는 그러한 경세서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리야마 본지는 우동 말고 다른 것도 팔죠. 네, 스시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저녁에 저녁 때 오시면 가도-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리야마 본진의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를 가지고 가면은 저자가 사인해 줍니까? 저자 서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이 책을 팔기도 하나요? 뭐 오시면은 구입할 수 있도록 뭐 몇 건 갖다 놓기는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 네네 통계가 잡히는 예, 정식 루트를 통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서점 아닌 데서 책 팔면 안 되거든. 아주 오늘 공부도 많이 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내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새로 모르는 걸 아는 게 진짜 즐거운 일이잖아요. 저는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일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필수로 그리고 일본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지금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역사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보다 보면 여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여기에 내가 일본 여행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이런 다 역사적인 맥락과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도쿄에 감흥이 없었거든요. 도쿄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너무 서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에도 도쿄 뮤지엄에 가봐야 돼. 예,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알던 도쿄가
그 도쿄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도쿄를 서울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서울이 도쿄를 롤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동경에 가면 에도 도쿄 박물관 가봐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꼭 가봐야 될 곳이 한국인이라면 그 야스쿠니 신사협회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야 이게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겠구나. 또 그런 아주 심각하게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달했는지는 에도 도쿄 뮤지엄 가면 볼 수 있고 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일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군국주의적 마인드 이런 거의 실체는 또 그 전쟁기념관에 가면 야 정말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한숨 쉬면서 느낄 수 있는. 네. 가보셨죠 거기? 네, 유식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그 네. 가시면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입장료 네. 안 아깝습니다. 네, 입장료를 내실수록 이제 야스쿠니 신사는 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거 굉장히 싫지만 예, 그래도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가볼 만한 네, 곳입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충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그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그 어쨌든 간에 이 많이 팔리지 않는 좋은 책을 꾸준히 내는 이 프라이팔이라는 출판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좋은 책이 좀 많이 팔려가지고 아까 제목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제목이 약간 길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그래서 이제 그 많이 팔리면 항상 이제 요약해가지고 뭐 학과 안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과 안일 네. 너무 길다. 학교 안갈차줌 일본사라고 지금 저희 나오고 있습니다. 학과일. 학과일 목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신상목 교수님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상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